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사례를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일 때는 게임도 같이 하고 재밌게 이제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A씨와 B씨는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A씨와 B씨는 이제 학교가 같지는 않았고 이제 전공도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루트는 아니었는데요.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 이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둘 다 서울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으니까 그래도 월급도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월급 한 300만 원 이상 정도를 이제 받았었고, 그리고 현재 A씨와 B씨는 둘 다 소득이 그거보다는 높아진 상황이고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B씨는 이제 취업하자마자 부동산 공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모아놨던 돈이나 또 예전에 20대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기본적으로 저축을 합니다. 최소 저축률을 항상 50% 이상을 유지를 했었고, 회사 이제 퇴근을 한 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이 공부는 대부분 투자 관련 공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공부도 하고요, 부동산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식, 부동산, 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A씨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부동산 투자가 조금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실제로 임장도 많이 다니고요. 아파트 주차 대수나 이런 걸 물론 수치로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주차나 이런 게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새벽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부동산 경매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법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게 많은데, 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서 일반 매매도 하고 경매도 공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임장도 다니고 이제 땅이나 여러 가지 입지를 보는 눈도 키웠고요. 그래서 A씨는 처음에 월세로 살면서 모아놓은 돈을 부동산 경매로 첫 집을 구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집을 사실은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일단 첫 투자에서 많이 실패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계속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현재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음에도 재산을 많이 모아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투자 관련 공부에는 당연히 유튜브를 보는 것도 포함하고 책도 보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경제신문도 구독해서 읽고, 주변 동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그리고 굉장히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일하는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열심히 했었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시간을 보통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공부, 실천 이런 걸로 채웠고요. 어떻게 하면 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게 A씨였어요. 그래서 A씨도 여러 투자를 하다 결국에 부동산 투자로 정착을 한 거고, 사람마다 자기가 맞는 투자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가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A씨는 절약과 투자를 반복하면서도 좋은 여성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와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갔어요. 아내랑 처음에 살았던 데는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빌라에서 살면서 월세로 살았어요. 계속해서 투자 쪽으로 많이 돈을 굴렸고요. 아내도 다행히 A씨와 가치관이 유사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미래를 꿈꾸고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았어요. 물론 이 부분을 연애 때부터 잘 맞춰왔던 거죠. 그래서 당장의 편안함이나 안락함보다는, 주거의 질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빌라나 이런 데서 살면서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같이 고민하던 게 A씨 부부였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항상 미래에 대한 얘기, 그 과정에서 아이도 낳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미래에 이제 살 곳 그리고 꿈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발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A씨는 오랜만에 B씨를 만났어요. 이 취업을 하고 나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나마 대학 때까지는 자주 어울렸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씨는 이제 B씨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봤더니 B씨는 뭐 죽지 못해 살지,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 너스레를 떨어요. B씨도 막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얘기 하면서 서로 공감을 구하니까 그렇게 공감을 구한 거죠. 근데 다만 B씨의 상황은 A씨랑은 달랐어요. B씨는 사실 자선 축적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B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당장의 생활이나 조금의 안락함을 위해서 전세 대출도 크게 받아서 자신들의 소득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질의 어떤 주거도 구하고요.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것도 당장 조금 더 행복하고 편한 부분을 좀 많이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A씨에 비해서는 B씨가 비슷한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상황이나 이런 거가 B씨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삶의 질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좀 많지 않았고요. 아직 자가도 이제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B씨 부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장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랑 어떤 생활을 할지, 예를 들면 어떤 데 여행을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B씨보다는 평소에 씀씀이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씨는 여전히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주거지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전세금 자체가 높고 많은 부분을 대출로 충당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이 대출 이자를 갚는데 좀 많은 비용을 써야 됐고 또 생활비도 쓰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도 갚고 여러 가지 사다 보면은 별로 남는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던 거죠. B씨는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전셋집이 갱신할 때가 돼서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이미 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근데 B씨는 어떤 얘기를 듣냐,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1억 정도로 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씨는 갑자기 1억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죠. 만약에 마련하려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B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B씨가 서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계속해서 자기가 갱신 계약을 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었던 거죠. 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셋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B씨가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진 거죠. 그때 소득을 자산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시키고 굴려나가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B씨가 일하는 업계 자체도 물론 지금은 이제 실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부에서 막 업계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20대 때부터 차근차근 자산을 좀 굴려나가고 소득을 계속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드리는 상황이에요. 사실 변호사는요, 부자분들도 많이 접하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접해요.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부자가 되셨던 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변호사가 가장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보통 직장인으로서 약간 부동산 관련 소송이 걸리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수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 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돼요. 주변에 그냥 지인으로서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좀 있지만 사건으로서는 보통 주식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어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거나 무언가 시세 조종을 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주식 투자가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주 접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30대 후반이신데 실제로 빌라, 다가구 같은 거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변호사로서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보통 자수성가로 커오신 분들이나 어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면서 소득을 모아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필요 없는 데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막 부동산으로 부를 쌓으신 분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굉장히 절약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빨리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미 경험상으로도 알고 계시고 20대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축적하시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늘 느끼지만 A씨 같이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에서 소득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올리신 분들 있죠. 아까 제가 경매도 말씀드렸는데 경매로도 많이 취득을 하셔서 소득을 많이 올리세요. 근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쓸 돈을 생각한다입니다.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이 와중에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를 합니다. 사실 진짜 고수분들은 토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토지 같은 거는 사실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입지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법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세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찾게 되죠. 보통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찾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부를 불려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업이라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정규적인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거냐, 이게 미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권해드리는 게 있고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00만 원 정도로 월 소득을 잡아봤는데 300만 원에서 저축률이 50%다라고 하면 150만 원을 모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0만 원씩 5년 동안 모으면은 보통 과세가 되는 이자로 하면 얼마를 모으게 되냐면 9,500
80만 원 가량을 모으게 됩니다.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28살쯤에 취업, 보통 요즘에 그 나이쯤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8살쯤 취업하신다고 하고 보통 평균 퇴직 연령을 50세로 잡게 되면,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하긴 하지만 자산 축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50세까지로 잡아봤어요. 그럼 22년을 일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월에 150만 원씩을 모으고 22년을 모은다. 그리고 이걸 투자를 전환하지 않고 적금으로만 모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소득 직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일반적인 코스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22년을 매월 150만 원씩 모으고 연이자 3%로 계산을 하려면요, 5억 697만 원을 수령하시게 돼요. 자, 5억 원이라면 물론 큰 돈입니다. 당연히 큰 돈인데 사실 완전한 노후 준비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 소재까지는 아니어도 한 경기도 인근 소재 아파트를 감당하기에도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조금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이 정도 돈으로 충분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 구매하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또는 실직을 했을 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통 그래도 순자산 10억까지는 가야 경기도 외곽 소재 아파트,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 현금으로 이걸 이자든 아니면 내가 이제 평생 살아갈 어떤 돈 같은 걸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계산해봤어요. 자, 아까 22년을 일했을 때 월 150에 연 3%면은 5억 원 가량이 된다. 그러면은 한 10억 원, 순자산 10억 원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연 16%의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연 16%. 자, 그 다음에 복리일 경우에는 복리의 힘이 훨씬 크니까 연 수익률이 한 8%가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월 복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 조금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익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1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 만약에 복리라고 계산을 해도 연 8%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해서 16%를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지금 불가능하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근데 보통 이자로 16%를 준다는 거는 그 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아주 고성장중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빨리 돈을 벌고 이거를 절약을 하고 이거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아무 투자도 안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분까지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제가 월 150만 원 가량을 저축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살다 보면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큰 돈이 들어가곤 합니다. 갑자기 부모님 편찮으시거나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때 큰 목돈 같은 게 들어가면서 내가 평생 모아왔던 게 확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평소에 조금 더 가능하다면 소득을 늘리는 작업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요즘에 부업이나 이런 것도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부업이든 아니면 재테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보고, 특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음을 늘 기억을 하고, 만 50세까지 일하면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적금에만 투자하고 있으면 내가 모으는 돈하고 적금 이렇게 비율 넣어서, 제가 이거 창에서 띄워드렸었죠.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그 계산기가 있습니다. 적금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고 실제로 숫자로 눌러보면 훨씬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상을 하는 정도 수준의 돈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부족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